유럽의 중심부, 잔혹함과 죽음으로 얼룩진 역사 한편에는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장소가 있다.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의 여러 블록과 변경 안에서는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말살하려는 체계적인 공포가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은 의학 실험에 사용된 것으로 악명 높은 10번 블록이었다. 10번 블록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로 나치 의사들, 요제프 맹겔레, 칼 클라우베르크, 호르스트 슈만 등을 포함한 이들이 주로 불임화, 생식 연구, 그리고 기타 잔혹한 의료 시술에 초점을 맞춘 끔찍한 실험을 수감자들에게 실시하던 장소였다. 실험에 선택된 수감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남성도 사용되었다. 10번 블록의 방들은 과밀했고 환경은 가혹했다. 제대로 된 음식, 위생, 의료 지원은 거의 없었다. 수감자들은 철저히 통제된 상태로 블록 안에 감금되었으며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 블록의 주요 의사 중 한 명은 칼 클라우베르크 박사였다. 그는 여성을 싸고 효율적으로 불임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 집착했다. 그의 목표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식의 개발이었다. 클라우베르크의 실험은 여성의 생식기관에 부식성 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이었다. 이 물질들은 나팔관을 막아 임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주입은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고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 많은 여성들이 끔찍한 감염, 뇌출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일부는 이 실험으로 인해 사망했고 생존자 중 다수는 불임이 되었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또 다른 의사인 호르스트 슈만 박사 역시 불임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X선을 사용하여 불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슈만은 수감자의 생식기관에 고강도 방사선을 쬐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사람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게 대규모 집단을 빠르고 간단하게 불임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슈만의 방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었다. 수감자들은 방사선 노출로 인한 화상, 궤양, 심각한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 10번 블록의 의사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은 요제프 맹겔레 박사였다. 그는 쌍둥이에 대한 관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맹겔레의 쌍둥이 실험은 유전의 비밀을 밝히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그는 쌍둥이를 연구함으로써 아리안 인구를 증가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시행한 실험은 잔혹하면서도 가짜 과학적이었다. 그는 한 쌍둥이에게 다양한 화학물질이나 병원체를 주사하여 2명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했다. 맹겔레는 쌍둥이들 간에 혈액을 교환하거나 마취 없이 장기를 제거하는 등의 불필요한 수술도 실시했다. 그러나 맹겔레 실험 중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관찰이 끝난 뒤 쌍둥이들을 죽이는 방식이었다. 그는 쌍둥이를 치명적인 주사로 죽이라고 명령하여 부검을 실시했고 실험에 의한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시신을 분석했다. 맹겔레는 눈 색깔에 대한 집착도 있었다. 그는 수감자의 눈에 화학물질을 주사하여 눈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려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손상과 실명을 초래했다. 맹겔레는 클라우베르크 박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임화 실험에도 관여했지만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유대인, 롬 집시 등 나치 정권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 사람들의 생식을 막는 방법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그는 임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어머니와 태아 모두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인간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가하는 그의 태도는 그를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 중 하나로 만들었다. 맹겔레의 실험실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악명이 높았다. 때로는 실험 대상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행동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맹겔레의 실험은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윤리적 고려도 없이 시행되었다. 그의 행동은 왜곡된 이념과 나치의 인종 순수성이라는 목표에 의해 이끌어졌다. 그가 초래한 고통은 엄청났고 살아남은 이들의 육체와 정신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많은 생존자들은 맹겔레의 실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10번 블록의 모든 의사들은 자신들의 실험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이 기록에는 실험 절차, 수감자의 반응,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감자들은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며 완전히 비인간화되었다. 기록들을 보면 실험은 냉혹하고 임상적인 정밀함으로 수행되었으며 그들이 유발한 고통에는 거의 혹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11호 블록, 절망과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요새 10호 블록 옆에는 죽음의 블록으로도 알려진 11호 블록이 있었다. 이곳은 공포의 장소였으며 죄수들에 대한 고문과 처형이 자행되었다. 블록은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SS 요원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방과 감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은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위해 설계되었다. 한 구역은 정치국으로 신문과 처벌을 담당했다. SS는 신문 중에 죄수들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고문 방법을 사용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구타였으며 죄수들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맞아 피를 흘리거나 기절할 때까지 폭행당했다. 일부 죄수는 정의 충격을 당하거나 손톱이 뽑히는 고문을 받았다. 이러한 신문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의 정신을 꺾고 다른 이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11호 블록에는 또한 SS에 의해 재판이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들이 수감되었다. 이들은 종종 과밀한 감방에 갇혀 있었으며 몇 명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수십 명이 함께 있었다. 감방의 공기는 탁하고 땀과 피, 공포의 냄새로 가득했다. 위생시설은 전무했고 쥐와 해충이 들끓었다. 질병이 만연했으며 많은 죄수들이 처형되기 전 병으로 사망했다. 개별 처벌 외에도 11호 블록에서는 집단 처벌이 자행되었다. 죄수 중 한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탈출을 시도하면 SS는 같은 막사 출신 죄수들 중 일부를 선택해 11호 블록에서 처벌했다. 이들은 마당에서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음식이나 물 없이 서 있어야 했다. 그들은 자주 구타당하거나 기절할 때까지 지치도록 육체적 작업을 강요받았다. SS는 이러한 집단 처벌을 통해 탈출 시도를 억제하고 수용소 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처벌은 11호 블록 지하에서 이루어졌다. 이 구역의 대부분의 감방은 너무 작아 앉거나 누울 공간조차 없었다. 죄수들은 고문의 일환으로 이러한 감방에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수감되었다. 비좁은 공간 외에도 전반적인 환경은 극도로 열악했다. 통풍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으며 음식과 물도 거의 주어지지 않아 많은 죄수들이 기아, 탈수, 질식으로 사망했다. 11호 블록에서 가장 악명 높은 처벌 중 하나는 서서 있는 감방이었다. 이 감방은 단 몇 평방피트의 크기로 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였다. 죄수들은 때때로 4명씩 이 감방에 수감되어 앉거나 눕지 못한 채 며칠 동안 서 있어야 했다. 서서 있는 감방은 극심한 고통과 불편함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감방에 갇힌 죄수들은 심한 근육 경련과 신체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의식을 잃었다.
또한 굶주림 감방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죄수들이 음식과 물 없이 사망할 때까지 방치되었다. 이 감방은 SS의 시각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매우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으며 많은 죄수들은 수용소 내의 그 어떤 처벌보다도 굶주림 감방을 더 두려워했다. 11호 블록은 처형 장소이기도 했다. 총살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10호와 11호 블록 사이 마당에 위치한 악명 높은 검은 벽으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총살부대에 의해 줄지어 총살당했다. 처형 후 시신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화장되었다. 아우슈비츠의 죄수들에게 검은 벽은 공포의 상징이었다. 전반적으로 11호 블록은 SS가 아무런 제약 없이 권력과 잔혹함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였다. 11호 블록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은 아우슈비츠 모든 죄수들에게 수용소 생활의 잔혹한 현실을 매일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11호 블록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항상 죄수들의 머리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으로 보내진 자는 살아서 나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2번 블록, 고립과 공포의 격리 블록, 앞으로 나아가면 12번 블록, 즉 격리 블록이 있었다. 이 블록은 수용소 내에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 도착한 신입 수감자들을 격리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수감자들은 대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들은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장거리 이동을 해왔으며 기력이 없고 배가 고팠으며 질병에 매우 취약했다. 격리 블록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이 블록은 과밀 상태였고 많은 수감자들이 좁은 방 안에 몰려 있었으며 음식은 거의 없었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 블록은 추웠고 날씨로부터의 보호도 거의 없었다. 12번 블록의 위생 상태는 끔찍했다. 수감자들은 매우 불결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화장실이 부족했고 물 공급도 제한되어 있었다.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목욕할 수 없었고 옷도 세탁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와 같은 기생충이 흔했다. 블록의 목적과는 달리 열악한 위생 상태는 오히려 질병의 확산을 쉽게 만들었다. 12번 블록은 또한 SS가 신입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들이 노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약하거나 병든 수감자들은 죽음 대상으로 분류되어 가스실로 보내지거나 블록 안에서 병으로 죽게 내버려졌다. 12번 블록의 수감자들은 또한 혹독한 규율에 시달렸다. SS 경비병들은 사소한 위반 행위에도 수감자들을 때리거나 처벌하곤 했다. 수감자들은 병들었거나 기력이 없더라도 점호 시간 동안 몇 시간이고 서 있어야 했다. SS는 이러한 점호를 수감자들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수감자가 12번 블록에서 머무는 시간은 제각각이었다. 며칠만 있었던 경우도 있고 몇 주간 격리된 경우도 있었다. 블록에 오래 머물수록 병에 걸릴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 기간 동안 수감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공포 속에 살았고 자신이 노동에 배치될지, 수용소의 다른 구역으로 보내질지, 아니면 가스실로 보내질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고립감과 불확실성은 수감자들이 직면한 심리적 고문의 일부였다. 이는 S가 단지 질병만이 아니라 수감자의 정신까지 통제하기 위해 격리 블록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2번 블록은 비참함과 절망의 장소였다. SS가 수감자들의 육체와 정신을 부수는 과정을 시작한 곳이었다. 이 블록은 수용소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소였지만 실제로는
수감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에 불과했다. 간단히 말해 12번 블록은 아우슈비츠의 공포에 대한 냉혹한 입문이었다. 블록 24. 성실한 수감자들을 위한 보상 아우슈비츠 1 수용소에 수감자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외에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 목적의 건물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놀라울 수 있다. 그중 하나의 건물에는 도서관과 음악당이 있었다. 도서관은 블록 24에 있었으며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달랐다. 소규모의 책들만 보유하고 있었고 특정 수감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SS 장교들은 도서관을 철저히 감시하며 어떤 책이 비치될지, 누가 대출할 수 있을지를 결정했다. 도서관은 정신적인 위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사용은 제한적이고 통제되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이용할 수 없었고 접근이 허용된 이들도 SS가 승인한 책만을 빌릴 수 있었다. 도서관 옆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음악당이 있었다. 이곳은 수용소 내 오케스트라가 사용했으며 이 오케스트라는 아우슈비츠에 보내지기 전 음악가였던 수감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점호 시간과 SS 장교들의 행사에서 연주를 강요받았다. 음악당은 수용소의 고통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소로 끔찍한 공포 속에서도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이었다. 1943년 가을, 블록 24의 2층에는 사창가가 설치되었다. 이곳은 푸푸푸프라 불리며 S에 의해 특권층으로 여겨진 수감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수감자들은 힘든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받았고 이 토큰을 사용해 사창가를 방문할 수 있었다. 사창가는 엄격한 규칙 아래 운영되었다. 저녁 점호가 끝난 후 토큰을 가진 수감자들이 방문을 허용받았으며 15분마다 종이 울려 한 명의 방문이 끝나고 다음 차례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방의 문에는 작은 구멍이 있어 SS 경비병들이 내부를 감시할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사창가의 여성들 역시 수감자였으며 S에 의해 강제로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열심히 일한 수감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되었다. 아우슈비츠 원에 도서관, 음악당, 사창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수용소 생활의 기묘하고 뒤틀린 본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시설들은 SS 장교들을 위한 것이며 일부 수감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나치가 수용소 내 인구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통제하고 조작했는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건물들은 일시적인 휴식이나 보상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결국 수감자들의 고통이 다른 형태로 계속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아우슈비츠 이 비르케나우. 학살과 고통의 중심지 아우슈비츠 복합단지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속해 있었다. 비르케나우라고도 알려진 이 시설은 실제로 수감자들이 산업적인 규모로 살해된 죽음의 공장이었다. 수용소는 남성, 여성, 가족용 구역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은 철조망과 잠긴 문으로 격리되어 수감자들이 서로 섞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수감자들이 머물던 변경은 매우 열악한 생활 환경이었다. 음식은 거의 없었고 위생시설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수용소 활동의 중심지는 4개의 가스실이었으며 이곳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살해되었다. 비르케나우는 나치의 최종 해결책을 실행하는 주요 장소였다. B구역은 수용소 내에서 가장 처음 건설된 구역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아우슈비츠 이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격리지역으로 사용되었다. 수감자들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긴 여정과 가혹한 조건으로 인해 종종 약하고 병들어 있었다. B구역은 이러한 새로운 도착자들을 나머지 수용소와 격리시키는 장소였다. 아우슈비츠 1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 구역의 환경은 가혹했다. 수감자들은 원래 마을의 마구간으로 설계된 나무 변경에 몰려 지냈다. 이 변경은 환기 상태가 매우 나빴으며 음식, 물, 위생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BI 구역의 기능은 변했다. 수용소가 확장되면서 이 구역은 노동 가능하다고 여겨진 수감자들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이 수감자들은 비르케나우 도착 시 이루어진 악명 높은 선별 과정을 통해 선별되었다. BAR은 여성 수용소가 되었고 BIB는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남성 수감자들을 수용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BA에 있던 남성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고 빈 변경은 여성 수감자들로 채워졌다. 비르케나우의 생활 조건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여성들은 원래 마을의 마구간이었던 붉은 벽돌 혹은 나무 변경에 과밀하게 수용되었다. 이 변경들은 천장이 없었으며 비가 오면 바닥은 진흙으로 변했다. 여름에는 숨막히는 더위와 악취가 지독했고 겨울에는 추위와 습기로 인해 떨며 지내야 했다. 변경에는 불빛도 없었고 밤에는 오직 2개의 양동이만이 화장실 역할을 했다. 벼룩 이 쥐는 항상 들끓었으며 쥐들은 약한 자나 병든 자를 공격하거나 죽은 자의 시체를 먹었다. 위생 상태는 처참했으며 장티푸스와 장티푸스성 열과 같은 질병이 빠르게 퍼졌다. 거의 모든 여성들이 심한 설사에 시달렸고 이는 탈진과 영양실조로 이어졌으며 종종 죽음에 이르게 했다. 시신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1943년 초에 발생한 장티푸스 유행은 이 구역 수감자의 절반을 죽였다. B구역의 수감자들은 계속해서 바쁘고 생산적으로 보이도록 다양한 일에 배정되었다. 비아이아 구역의 수감자들은 수용소 내에서 일하거나 일 없이 대기하거나 격리 상태로 유지되었다. 반면 B구역의 수감자들은 수용소 외부에서 일했다. 일부는 행정 및 고용사무소에서 일했고 일부는 소포 사무실이나 재봉 작업장에서 고용되었다. 이 일은 육체적으로 고되고 지치는 일이었다. SS 경비원들이 이를 감독했으며 이들은 극도의 잔혹함으로 유명했다. 경비원들은 수감자들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자주 구타하거나 처벌했다. 이러한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 조건이 결합되어 B구역 수감자들 사이에서 사망률은 매우 높았다. B구역은 죽음과 고문이 벌어지던 장소이기도 했다. 호르스트 슈만 박사는 30번 블록에서 불임화 실험을 실시했다. 1944년 7월 요제프 맹겔레 박사는 비아이아 구역에 자신의 유전학 실험을 위한 2개의 블록을 설치했다. 쌍둥이 영가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은 22번 블록에 수용되었고 2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 쌍둥이들은 1번 블록에 배치되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블록들에서 살아나온 수감자는 거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B구역은 아우슈비츠2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이로 인해 수용소 관리 측은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해 병들거나 노동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을 선택하여 학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B구역에서 가스실로 옮겨져 처형되었다. 수감자들은 매일매일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약해지거나 병들게 되면 곧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아우슈비츠2 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 가장 큰 구역은 B2 구역이었다. 그 입구는 접수 및 선별 구역이었다. 이곳은 모든 신규 도착자들이 처리되기 위해 끌려오는 장소였다. 이 지역은 수용소로 죄수들을 실어 나르던 열차가 정차하는 철도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죄수들이 도착하면 그들은 종종 길고 고된 여정을 마친 직후 열차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곧바로 선별 과정에 들어갔다.
신입 죄수들의 도착을 관리하던 SS 경비원들은 명령을 고함치고 폭력을 사용하며 통제했다. 선별 과정은 이 수용소가 학살센터로 기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열차에서 내린 직후 죄수들은 두 줄로 분리되었다. 남자들은 한 줄,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른 줄로 나뉘었다. 이 분리는 선별 과정의 첫 단계였으며 종종 가족들이 서로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되었다. 분위기는 혼란스럽고 공포로 가득했으며 죄수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었다. 선별은 SS 장교들과 의무 인원들이 수행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SS는 죄수들의 신체 상태와 나이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판단을 내렸다. 간단한 손짓이나 말 한마디로 죄수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쪽으로 보내진 이들, 보통 노인, 병든 자, 어린이, 임산부,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들은 노동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졌다. 이들은 진정시키기 위해 샤워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곤 했지만 실제로는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졌다. 많은 이들이 도착한 지 몇 시간 안에 살해되었다. 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선별된 죄수들은 반대편으로 보내졌으며 수용소의 수감자로 등록되었다. 그들은 개인 소지품을 모두 빼앗기고 머리를 삭발당한 후 죄수복을 받았다. 또한 팔에는 식별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졌고 이는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 SS는 이 번호를 통해 죄수들을 추적했다. 이들은 이제 수용소 노동력의 일부가 된 것이었다. 초기 선별 후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죄수들은 격리구역으로 보내졌다. 선별 과정은 죄수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 과정은 죄수들이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을 비인간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SS는 생사에 대한 결정을 냉정하게 내렸고 죄수들을 단순한 숫자로 취급했다. 전체 과정은 잔혹하리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아우슈비츠라는 학살 기계의 산업적 규모를 반영하고 있었다. 격리구역을 통과한 후 죄수들은 여러 하위구역 중 하나로 배정되었다. 처음에는 죄수의 유형에 따라 구역이 나뉘어 있었다. 대부분의 남성 죄수들은 BIA와 BIID 구역에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구역들은 특정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BIB 구역, 즉 테레지엔슈타트 가족 수용소였다. 이곳에는 테레지엔슈타트 게토 출신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수용된 뒤 학살되었다. 테레지엔슈타트는 독일이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의 테레진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잘 대우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선전하기 위해 만든 모범 게토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다. 테레지엔슈타트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아우슈비츠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과 똑같은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다. 테레지엔슈타트 가족 수용소는 1943년 9월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첫 번째로 약 5,000명의 유대인들이 테레지엔슈타트 게토에서 도착해 BB 구역에 수용되었다. 이 수용소는 특이하게도 나치가 죄수들에게 민간 복장을 입도록 허용했고 가족 단위로 함께 머물게 했으며 집으로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부 세계를 속이고 학살 수용소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죄수들은 안전하고 잘 지낸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도록 강요받았다. 이는 적십자 등 국제기구가 수용소의 진상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나치의 계획의 일부였다. 실제로 테레지엔슈타트 가족 수용소의 생활 조건은 비르케나우의 다른 지역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죄수들은 원래 말의 마구간으로 지어진 비좁고 낡은 목조 막사에 수용되었으며 이 막사는 춥고 습했으며 인간 배설물의 악취로 가득했다. 음식은 거의 없었고
제공된 식사는 질이 매우 낮았다. 많은 죄수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질병에 더욱 취약해졌다. 테레지엔슈타트 가족 수용소의 죄수들 역시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매 순간 처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가장 취약한 존재였다. 그들 중 다수는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식량으로 인해 병에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일상의 감각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들은 놀이를 하거나 임시로 마련된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버텼다. 이러한 작은 저항의 행위는 나이든 죄수들에게도 비인간적인 상황을 견디는 수단이 되었다. 1944년 3월 첫 번째 테레지엔슈타트 가족 수용소 죄수들이 수용소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가스실로 보내졌다. 당시 나치는 적십자위원회를 테레지엔슈타트 게토로 초청한 상태였다. 그들의 방문 수주 전인 1944년 5월 또 다른 유대인 그룹이 테레지엔슈타트에서 비르케나우로 이송되었고 같은 BIB 구역에 수용되었다. 이들 역시 가족 단위로 함께 있게 되었지만 훨씬 더 빠르게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 1944년 7월 테레지엔슈타트 가족 수용소에 남아있던 모든 죄수들은 SS의 명령에 따라 가스실로 보내졌고 모두 살해되었다. 테레지엔슈타트 가족 수용소는 나치가 홀로코스트를 외부 세계로부터 감추기 위해 펼친 일련의 기만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장소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기계에 불과했다. 비야입 구역에 수용된 죄수들도 수용소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공포를 겪었으며 그들의 운명 또한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BII의 비극과 회복력의 로마 집시 가족 수용소 첫 번째 로마니 집시 수감자 그룹은 1943년 2월에 이 구역에 도착했다. 그들은 양쪽 끝에 굴뚝이 있는 길고 나무로 된 막사에 수용되었다. 내부에는 3단 구조의 나무 침대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각 침대에는 로마니 가족 하나가 머물렀다. 이 막사는 수용소 전체에서 가장 과밀한 장소 중 하나였다.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더불어 로마 가족 수용소는 질병의 온상이 되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장티푸스와 노마주로 어린이와 노인에게 심각한 안면 훼손을 일으키는 드문 질병이었다. 많은 로마인들은 가족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용 생활을 견뎌낸 한 로마 여성은 피부와 뼈만 남은 자녀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아버지, 남편, 형제들, 다른 친척들도 모두 수용소에서 사망했다. 집시들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엄청났으며 극소수만이 이 시련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비르케나우에 있던 로마인들은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끌려왔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에 따라 시족과 가족 단위로 조직되어 있었다. 수용소 당국은 전체 수용소에서 적용되던 조직 체계를 이들에게도 강요하려 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했다.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굶주림과 질병,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서커스 같은 공연을 하며 자신의 문화를 지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한 강한 열정조차도 참혹한 운명을 피하게 하지는 못했다. 1943년 3월 등록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병든 로마인 약 1700명이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이어 1943년 5월에는 대부분 장티푸스를 앓고 있던 1035명의 로마인들이 또다시 가스실로 보내졌다. 그리고 1년 후인 1944년 5월 SS는 수용소 내에 남아있던 6,000명의 로마인을
모두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5월 16일, 그들은 수용소를 포위하고 수감자들을 가스실로 인도하려 했으나 로마인들은 칼, 철파이프, 기타 급조된 무기로 무장해 저항했다. 놀랍게도 SS는 퇴각하였고 학살은 미뤄졌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SS는 보통 저항을 받을 경우 주저없이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로마 수감자들의 운명에 대한 내부의 불확실성 때문인지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그달 말 1,500명의 로마인들이 노동을 위해 선발되어 수용소에서 제거되었다. 1944년 8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또 다른 그룹이 강제노동을 위해 보내졌고 남아있던 대부분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은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이때쯤에는 비르케나우의 로마 가족 수용소는 거의 텅 비게 되었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이나 다른 방식으로 살해된 로마인의 수는 총 6,432명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비르케나우에서 로마인들이 겪은 참혹한 운명은 유대인 다음으로 가장 가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 역시 홀로코스트의 가장 끔찍한 공포를 견뎌야 했지만 그들의 고통은 대체로 인식되지 못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전해지지 않았다. 가스실, 대량 학살의 기계화된 심장,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절멸 수용소 전역에서 수감자들은 여러 구역에 수용되었으며 이들 모두가 공통으로 겪은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끔찍한 장소들에서 그들이 모두 향하게 될 최종 목적지가 같았다는 점이다. 바로 가스실이었다. 비르케나우의 첫 가스실은 S에 의해 살해 장소로 개조된 작은 농가들이었다. 이들은 작은 붉은 집과 작은 흰 집으로 알려졌으며 수용소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대량 살해를 비밀스럽게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수감자들은 이 집들로 끌려가 샤워를 하러 간다고 속은 채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가스로 살해되었다. 사용된 가스는 치클론비라는 독성 물질로 원래는 해충 박멸에 사용되던 제재였다. 이 가스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몇 분 안에 죽게 만들었다. 하지만 비르케나우로 끌려오는 수감자의 수가 급증하자 나치들은 더 큰 가스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수용소 내에 4개의 대형 가스실과 화장터, 크레마토리움가 건설되었다. 이 새로운 시설들은 한 번에 수천 명을 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가스실은 인접한 화장터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살해된 시신을 곧바로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새로운 가스실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샤워실처럼 보이게 지어졌다. 수감자들은 가스실로 안내되어 옷을 벗고 옷걸이에 걸도록 지시받았다. 그리고 옷을 다시 찾아야 하므로 어디에 걸었는지 기억하라고 했다. 이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혼란을 막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수감자들이 모두 안에 들어가면 문은 잠기고 천장에 설치된 특수 구멍을 통해 치클론 비가 투입되었다. 가스가 방 전체에 퍼지면 20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질식사하였다. 가스실의 벽은 두꺼워 비명을 차단하려 했지만 때때로 외부에서도 희생자들의 비명이 들릴 정도였다. 가스가 투입된 후 존더 코만도, 손더 코만도라 불리는 특별 수감자 집단이 가스실에 들어가 시신을 끌어내야 했다. 이들은 희생자의 금리를 뽑고 여성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시신을 화장터로 운반하여 소각해야 했다. 비르케나우의 가스실은 1942년부터 1944년까지 거의 멈추지 않고 가동되었다. 나치들은 더 많은 사람을 더 빠르게 죽이기 위해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1944년 말 소련군이 수용소에 접근하자 나치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스실과 화장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학살의 규모가 너무 커서 완전히 은폐할 수는 없었다. 가스실의 설계는 무자비하게 효율적이었다. 모든 것이 살해 과정을 최대한 빠르고 은폐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수감자들은 저항할 기회조차 없었고 그 과정에 강제로 동원된 존덕 코만도들조차 결국엔 살해될 운명이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인간을 철저히 비인간화시키고 대규모로 학살하기 위해 구축된 진정한 죽음의 공장이었다. 수감자들이 가스로 살해된 후 존덕 코만도들이 시신을 금속 들것에 실어 인근의 화장터로 옮겼다. 이후 그들은 단순히 시신을 오븐 안으로 밀어 넣었다. 화장터의 오븐은 매우 뜨거웠으며 시신은 짧은 시간 안에 재로 변했다. 존덕 코만도들은 빠르게 작업해야 했다. 항상 더 많은 시신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화장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많아졌고 이 경우 나치들은 화장터 바깥에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구덩이는 땅속에 파여 있었고 시신은 그 안에 던져진 채 불이 붙여졌다. 바쁜 날이면 이 불은 밤낮으로 타올랐고 비르케나우 주변에는 타는 살 냄새가 가득 찼다. 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짙은 연기는 먼 거리에서도 보였다. 소각이 끝난 후 화장터와 구덩이에서 나온 재는 인근 연못에 버려지거나 들판에 뿌려졌다. 이 모든 시신 처리 과정은 오직 존덕 코만도 수감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나치가 이 절멸 과정을 극도로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존덕 코만도는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던 소수 중 하나였다. SS 경비병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일부 존덕 코만도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문서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기록들은 종이 조각이나 노트에 적혀 땅속에 묻혔으며 언젠가 누군가가 발견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존덕 코만도 출신의 잘만 그라도프스키, 살만 기라도프스키와 레이브 랑푸스, 레입 랑푸토의 기록은 나중에 발견되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대량 학살에 대한 귀중한 1차 증언이 되었다. 더 나아가 존덕 코만도는 1914년 가을 수용소 봉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 봉기는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준비되었으며 인근 탄약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소량의 폭약을 수용소 안으로 밀반입하는 데 성공했다. 1914년 10월 7일 존덕 코만도들은 크레마토리움에서 봉기를 시작했다. 밀반입한 폭약으로 화장터를 폭파하고 급조한 무기를 들고 SS 경비병을 공격했다.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장비도 부족했지만 초기의 혼란 속에서 여러 경비병들을 살해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의 용감함에도 불구하고 봉기는 곧 진압되었다. SS는 증원 병력을 불러들였고 봉기에 참여한 수감자들은 압도적인 화력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대부분의 반란자는 교전 중에 사망했다. 이 봉기의 결과 약 450명의 존덕 코만도들이 나치에 의해 처형되었다. 폭파된 화장터는 다시는 복구되지 않았다. 이는 죽음의 공장에 작은 균열을 가한 상징적인 승리였다. BII 구역, 비르케나우의 멕시코, 절망과 생존의 공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오는 수감자의 수는 너무나 빠르게 증가해 나치들은 그들을 모두 즉시 살해할 시간도 부족했으며 수용할 병경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1943년 여름 수용소 당국은 세 번째 구역인 B3 구역의 건설을 시작했다. BII 구역은 188개 변경에 6만 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예정이었는데 무제한의 강제 노동력이 있음에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1944년 1월까지 32개의 변경만 완공되고 나머지 35개는 부분적으로만 지어진 상태에서
공사는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5월에 헝가리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 여성 수감자들이 도착했다. 주거시설의 부족은 수용소를 극도로 과밀하게 만들었다. 최대 300명이 잘 수 있는 공간에 10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수용되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침대나 집도 없이 맨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야 했다. 이로 인해 누가 누워서 자고 누가 서서 밤을 지낼지를 두고 수감자들 간에 다툼이 자주 벌어졌다. B3구역의 생활 조건은 수용소 전체 중에서도 단연코 최악이었다. 수용소는 기본적인 필요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수감자들을 위한 부엌도, 세면장도, 화장실도 없었다. 수감자들은 죄수복이나 담요조차 받지 못한 채 강제 이송된 사람들의 짐 속에서 수거된 온갖 종류의 담요만이 지급되었다. 수감자들이 담요에 둘러싸인 채 수용소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멕시코 원주민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이 구역은 멕시코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기본적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B3구역에서는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세면장과 화장실이 없는 상태는 끔찍한 위생 상태로 이어졌고, 이는 수감자들 사이에 질병이 빠르게 퍼지는 원인이 되었다. 전체 멕시코 구역에는 하루에 단 한 통의 물통만이 공급되었는데 수천 명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비가 오면 그 빗물로 옷을 씻는 것이 행운일 정도였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식 부족이었다. 음식은 매우 적고 질도 형편없었으며 이로 인해 수감자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다.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으로 변했고 한 그릇에 수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한 수용소 의사는 SS 경비대가 음식 배급을 가져올 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항상 배급이 끝난 뒤에 가장 바빴다. 피범벅이 된 머리에 붕대를 감고 부러진 갈비뼈를 치료하며 상처를 소독했다. 나는 계속 일했다. 그 일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음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시 반복될 것이고 환자조차도 같은 얼굴일 테니까. 굶주리는 식당과 혹독한 생활 조건은 수감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은 너무 약해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다른 수감자들은 이들을 무슬만너라고 불렀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전역에는 이러한 걷는 시체들이 수천 명 있었지만 멕시코 구역은 특히 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용소 생존자가 묘사한 무슬만너는 다음과 같다. 피부와 뼈만 남은 가방 같은 존재. 간신히 몸을 질질 끌며 다니는 의지와 힘이 완전히 사라진 인간. 콧물이 입과 턱으로 흘러내리는 더럽고 누더기를 입은 사람. 완전히 이가 들끓는 상태. 심한 설사로 속옷을 더럽힌 상태. 눈이 푹 꺼졌거나 돌출된 채 비참함, 허약함, 절망, 그리고 공포의 진정한 형상. BII 구역은 결국 1914년 10월에 폐쇄되었고 남은 수감자들은 열차를 통해 그로스로젠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BII 구역의 폐쇄는 비르케나우 내에서 가장 가혹했던 생활 환경 중 하나의 종말을 의미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수감자들에게 고통은 다른 수용소에서 계속되었다. 아우슈비츠 3 모노비츠. 잔혹한 노예 노동과 고통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의 주요 수용소 외에도 이 복합시설에는 중앙행정에 부속된 여러 하위 수용소가 존재했다. 이러한 하위 수용소 대부분은 이른바 라거 캠프로 인근 공장에 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독일의 전쟁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어졌다. 대부분의 수용소는 200명에서 1500명 사이의 수용 인원을 가졌으나 모노비츠는 10,000명 이상을 수용한 아우슈비츠 최대의 하위 수용소였다. 그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모노비츠는 아우슈비츠 3 수용소로 불렸다. 모노비츠는 1942년 10월에 건설되었으며 근처 아이지 파르벤 회사의 분할하는 합성고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용소와 공장은 아우슈비츠에서 약 4마일 떨어진 모노비체 마을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석탄, 석회, 소금, 물 등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갖추고 있어 합성 소재 생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수용소가 세워지기 전까지 공장에서 일하던 죄수들은 캠프에서 공장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공식적으로는 공장에서 임금이 지급되었지만 죄수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모든 임금은 SS에게 지급되었다. 다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비해 약간 더 나은 조건이었지만 모노비츠에서의 삶 역시 여전히 잔혹했다. 죄수들은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자주 구타당하거나 처형되었고 병든 자들은 본 수용소로 다시 보내져 살해되었다. 모노비츠에서 일한 노동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단지 3에서 4개월에 불과했으며 인근 탄광에서는 겨우 1개월이었다.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SS는 노동교육 수용소를 설립하여 죄수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려 했다. 하지만 죄수들이 굶주리고 탈진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은 생산성 향상에 거의 효과가 없었다. 강제노동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모노비츠는 전쟁 후반까지 운영되었다. 1943년 11월 이곳은 나치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합성고무 및 연료 생산 공장이 되었다. 이후 별도의 지휘체계를 부여받았으며 새로운 지휘관인 SS 장교가 11,000명의 죄수와 60개의 막사를 통제하는 직원을 지휘했다. 이 캠프는 9개의 소규모 하위 수용소도 관할했다. 나치 전쟁 기계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1943년 5월부터 아이지 파르벤 모노비츠 공장은 연합군의 폭격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공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으며 1944년 8월과 12월의 대규모 공습으로 공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약 120명의 죄수가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프는 계속 운영되었으며 1945년 1월 18일 건강한 죄수들은 글리비체까지 강제 행군시켰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차로 독일 본토로 이송되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든 자들은 뒤에 남겨졌고 결국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다. 1933년 나치가 권력을 잡았을 때 세상은 이 끔찍한 악의 부상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 히틀러는 당시 독일이 부활했으며 자존심과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며 독일은 고귀한 남성과 여성들로 구성된 사회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완전한 사회에는 모두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우수한 아리안 인종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진 사람들, 슬라브족, 롬족, 유대인에게는 자리가 없었다. 특히 유대인에게는 더욱 그렇다.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차별, 편견, 폭력에 시달려왔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증오는 정치 이념의 형태로 구체화되었고 유대인이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믿음을 낳았다. 그러나 나치가 처음으로 이러한 이념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했다. 나치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나의 투쟁 마인캄프 에서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독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유대인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경제위기, 공산주의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히틀러와 그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에게 유대인은 제거되어야 할 위험한 인종이었다. 나치는 이를 유대인 문제라고 불렀으며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로 여겼다. 이미 1933년부터 독일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1935년에 뉘른베르크 법은 그들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으며 모든 유대인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완전한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한 피지배 계급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치 전쟁 기계가 유럽을 휩쓸기 시작하자 유대인을 유럽 전역에서 몰아낼 계획이 등장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같은 곳으로 보낼 생각도 있었다. SS 수장 하인리히 히물러는 폴란드를 두 지역으로 나누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인은 서쪽에, 유대인은 도시의 비좁은 게토로 몰아넣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자 나치는 더욱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을 집단 살해하기 위해 체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총살은 병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컸고 그들을 불안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몰아넣었다. 이에 따라 1941년 9월경 나치는 더 효율적인 대량 학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유대인 문제 해결의 결정적 순간 중 하나는 1942년 1월 20일 베를린 인근의 호숫가에서 열린 반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고위 나치 간부들은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을 논의했으며 모든 유대인을 절멸시키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유대인의 정의 기준과 대량 학살을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강제 수용소는 본격적인 사형 수용소로 변모했다.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은 과밀한 열차에 실려 벨제츠, 소비보르, 트레블링카, 마이다넥, 그리고 아마도 가장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폴란드 점령지에 같은 이름을 가진 마을에 지어졌습니다. 폴란드인들이 오시비행침, 오슈에침이라 부른 이 마을은 오랜 역사를 지닌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요새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 기록된 것은 1178년으로 폴란드와 독일 사이의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1348년 신성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마을 이름은 독일식으로 바뀌어 아우슈비츠, 아우슈위츠가 되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이 도시는 여러 차례 지배자가 바뀌었고 1772년에는 합스부르크 왕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 마을은 마침내 독립된 폴란드 국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시비행침의 특징적인 점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 중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창하는 무역로에 끌려 중세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이 마을로 이주해 왔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게토에 갇히거나 어떠한 탄압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시비행침의 유대인 공동체는 성장하고 번영하여 많은 이들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유대인 인구가 가톨릭 신자들과 거의 동등할 정도였고 마을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치가 등장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곧 오시비행침은 점령되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다시 아우슈비츠로 바뀌었고 독일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당시 작은 마을로 처음에는 나치의 계획에 있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아이지 파르벤 공장이 세워지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동유럽 통치의 모범 도시로 간주되었고 산업 성장과 인종 정책을 결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독일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나치는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을 마을에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1941년 4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의 과정으로 아우슈비츠에서 추방되었습니다. 700년 이상 이어져 온 마을의 유대인 공동체는 그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잠겨졌고
이후 독일인 정착민들을 위해 비워진 채로 남겨졌습니다. 나치는 독일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끌어들이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아이지 파르벤 공장은 마을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주택 건설과 기반 시설 개선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편안한 주거와 양호한 생활 조건을 갖춘 현대적인 마을을 원했습니다. 공공건물, 넓은 도로, 녹지 공간이 포함된 현대도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주요 건축가 한스 스토스베르크, 한스 스토베르크는 아우슈비츠 재설계를 맡았으며 그는 학교, 공원, 운동시설이 포함된 새로운 구역을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은 많은 독일 가족들이 아우슈비츠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단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치가 전혀 다른 종류의 정착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939년 말 아우슈비츠는 실레지아 지역에서 적절한 강제 수용소 부지를 찾고 있던 SS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SS 오버휘러 리하르트 글릭스 리차드 글룩스는 수용소 감독관으로서 아우슈비츠에 버려진 포병 변경지를 추천했습니다. 이 변경은 퍼레이드 광장을 중심으로 단층 막사 14개와 2층 막사 6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치의 잔혹한 수용소를 짓기에 완벽한 장소로 드러났습니다. 하인리히 하인리치 힘러가 수용소 설립을 승인하자 루돌프 호스 소장은 수용소를 10,0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기 위해 200만 라이히스마르크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수용소 인근에 살던 가족들은 집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약 1,200명의 실업자 폴란드인들도 그 지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지역 유대인들은 수용소 경계를 설치하기 위해 나무 기둥과 철조망을 모으도록 강요받았습니다. 1940년 5월 첫 번째 수감자 30명 독일인 범죄자들이 도착했으며 이들은 곧 도착할 폴란드 수감자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940년 6월 정치범인 폴란드인들로 구성된 첫 그룹이 도착하면서 수용소는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수용자는 계속 증가했고 그들은 이미 준비된 막사에 수용되었습니다. 1940년 여름이 끝날 무렵 아우슈비츠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수감자 수는 3만 명에 달했고 이곳은 가혹한 강제노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감옥을 직접 지었고 그들의 복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극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수십만 명의 소련 전쟁 포로를 수용할 장소가 필요해졌습니다. 아우벌까지 SS는 장교 및 정치 장교를 포함한 10만 명의 포로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9월 26일 히물러는 SS 중앙건설국장 한스 캄노에게 루돌프 회스에게 새 수용소를 건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새 수용소 부지는 아우슈비츠 서쪽에 위치한 브르제진카, 독일식 명칭으로 비르케나우 마을 근처로 선택되었습니다. 회스는 890만 라이히스마르크의 예산을 받아 17,000명의 신입 수감자를 위한 격리구역과 80만 명의 대기 수감자를 위한 중간 수용구역을 건설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가스실이나 화장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급변하게 됩니다. 1942년 1월 악명 높은 반제회의 완스의 컨퍼런스 이후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 이 확립되면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단지는 유럽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중심지로 전환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942년 2월 15일 첫 번째 유대인 수송 열차가 아우슈비츠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우슈비츠의 화장터에서 수감자들이 가스실에서 살해되었지만 곧 비르케나우 수용소에 새로운 가스실이 건설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르케나우로 보내진 유대인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가스실은 희생자의 수를 따라가지 못했고 1942년 가을 수용소 당국은 비르케나우를 확장하여 20만 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단지는 진정한 죽음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종말, 해방과 공포의 여파 1414년 7월 소련 붉은 군대의 전차가 폴란드를 가로지르며 아우슈비츠에 접근하자 나치들은 수용소를 폐쇄하고 자신들의 괴물 같은 계획의 증거를 숨기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수용소 행정부는 수감자들과 물자를 독일 내 다른 수용소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아우슈비츠에 있던 약 15만 5천 명의 수감자 중 절반가량이 부엔발트와 다하우 같은 서부의 수용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수용소가 해체되고 있는 동안에도 가동은 계속되었다. 가스에 의한 집단 학살은 1914년 11월까지 이어졌으며 그 이후에야 중단되었다. SS 경비병들은 가스실과 화장터를 파괴했지만 그 전에 가능한 모든 시신을 소각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코앞까지 진격해오자 SS는 수용소의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 1월 17일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와 그 부속 수용소에 남아있던 약 5만 8천 명의 수감자들에게 눈 덮인 실레지아 지방을 행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수용소 생활로 극도로 지친 많은 수감자들은 걷기조차 어려웠다. 그런 이들은 SS 경비병들에 의해 즉시 총살당하고 이른바 죽음의 행진 경로를 따라 방치되었다. 수감자들이 강제로 이송되는 동안 나치들은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록한 문서들을 전부 소각했다. 누구도 학살의 진실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기계들과 각종 장비들도 다른 수용소로 옮겨졌다. 인체 실험으로 악명 높았던 요제프 맹겔레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감자들이 없어지자 자신의 모든 기록을 들고 떠났다. 1월 20일 SS는 남아있던 화장터의 잔해를 폭파했다. 그리고 1월 27일 붉은 군대가 도착하기 직전 수용소를 완전히 떠났다. 소련군이 수용소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다. 땅에 묻히지 않은 약 600구의 시신과 7천 명의 생존자들이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걷는 해골과도 같았다. 창고 안에서는 남성용 양복 37만 벌, 여성용 외투 83만 7천 벌, 엄청난 양의 아동복, 그리고 4만 4천 켤레의 신발이 발견되었다. 또한 인간의 머리카락 7.7톤이 쌓여 있었다. 이것은 나치가 저지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고문과 학살에 소름 끼치는 증거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의 공장 중 하나였던 아우슈비츠 절멸 수용소에서 말이다.